네, 지금 우리가 녹화 단추를 누르느냐고 잠깐 움직였습니다. 100번째 복지국가 촛불,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주제는 반제와 주거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저런 경험, 본인이 직접 반제에 살았던 경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경험, 아니면은 국정 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사회에서 반제와 가구를 방문하면서 목격하셨던 것들,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앞으로 이 반제와 이 주거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가자가 여기 화면이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러게 조정해 보세요. 저는 저기 어디 물건하고 서서 하시나 했는데 네, 화면이 네. 거꾸로 됐어. 이게 네, 왜 이럴까요? 천천히 전해 보시고요. 자, 먼저 오늘 현장에는 이 줌으로 연결된 데는 많이 못 들어오셨지만 저희가 녹화를 하고 또 나중에 정리되면은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반제와 주거권 주제 100번째 복지국가 촛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복지국가 베이스 캠프 우리 사바사와 내만복 또 폴 갑자기 내가 왜 이래? 칼폴 아니에요? 네. 그 연구소가 같이 쓰고 있는 복지국가 베이스 캠프에서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또 두 분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왼쪽 오른쪽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랑 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산 같은 덩치로 비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저희가 이렇게 반제와 전문가라서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반제와 문제를 같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8월 8일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에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방송 신문사들이 바쁘게 중계 방송을 하고 했었죠. 서울 강남구는 도로와 빌딩이 침수가 되고 또 많은 차량들도 또 태극기를 사람들이 발이 묶이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보도가 됐고,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쪽 서울의 신림동, 사당동 이쪽에 또 피해가 컸고, 특히나 이제 반지하 가구에서 많은 수해가 있었고 또 희생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이 반제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보는 그런 이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재난 사건이고 이 재난을 또 구호하는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국가 촛불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복지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 또 그분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경건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피해 지역 중에 하나인 신림동의 피해 규모라든가 실태라든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전재일 부장님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침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거운 이야기이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뭐 엊그젠가 아마 관악구가 그 재난 지역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뭐 관악구랑 영등포구 그다음에 뭐 개포동 내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관악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관악구 내에서도 피해가 컸던 또 신사동 조원동이 저희 복지관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침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그뭐 80년 만에 100년 만에 뭐 이렇게 온 어떤 그 집중호우에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돕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복지관에서는 5개 동을 관악구에서 5개 동에서 이제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5개 동에 한 500여 명의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침수 피해가 컸던 그런 신사동과 조원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고립가구 발굴이라던가 주민관계망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저희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8월 8일 날 저도 이제 그 일찍 퇴근해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한 9시쯤 되니까 이게 카톡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그 관악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직원들로부터 이제 보고가 오고, 이제 저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분들께 어르신들이 이게 연락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저희한테 전달됐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저희 복지관 뭐 직원들이나 생활지원사 분들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임시 이제 공간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안내를 이제 8월 8일 이제 저녁 때, 밤 때 이제 했었었고요. 8월 9일 날 이제 저도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신대방역을 이제 통해서 가서 보는데, 정말 제가 그냥 뉴스로 물이 찼다라는 그 상황들만 봤었는데, 물이 빠진 상황이지만 이제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싱크홀까지 어떤 가게 앞에는 싱크홀이 생겼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그냥 이렇게 휘져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복지관에 이제 출근을 했고, 바로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은 저희 복지관의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 사례관리 가정들에게 다 전화를 한 600여 가구 전화를 해가지고 침수 피해 상황들을 조금 확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복지관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60가구에서 70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됐고, 바로 이제 또 그 피해가 컸던 또 신사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좀 파견 나오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다 이렇게 몰려서 이제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인력이 좀 대응 인력이 부족해서 복지관 직원들이 좀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직원들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관장님하고 이제 좀 가정들을 돌았어요. 어르신들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 가정을 좀 돌다 보니까 진짜 발목까지 물이 아직 차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이웃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해가지고 피신도 하기도 했고 물도 일부 빼시긴 하셨지만 뭐 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전혀 없으셨던 그런 상황이었고,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반지하까지 와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니 이제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저도 이제 신사동 주민센터에도 이제 가니까 정말 전쟁을 경험해본 바는 없지만 정말 전쟁통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 피해 신청서를 쓰고 계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가다 보니까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키트 나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키트도 나르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 쌓는 것들도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임시 이제 대피소에 가보니까 정말 그냥 바닥에 그냥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처음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임시로 이제 했던 상황이라서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저희는 전 직원들이
이제 좀 저희가 만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 한 70여 가구를 이제 다 직원들이 좀 가까워 방문하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군인들이 투입되기 전이고 이래서 좀 빨리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냉장고도 옮기고 좀 많은 물건들을 사실 버려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버리는 일도 했었고, 정말 길거리에 가보면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모든 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좀 목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최근 2주간 동안 뭐 저희 직원들은 이제 주말도 없이 이렇게 다 출근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피해 상황들도 접수받고 도울 수 있는 것, 당장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뭐 지원해 드렸거든요. 뭐 선풍기 같은 것들, 전자제품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선풍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기밥솥, 그리고 사실 임시대피소를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장판을 다 걷어내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냥 집에 있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방수 커버가 되어 있는 이불들도 저희가 사서 이제 드리고 하는 일들도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굉장히 사실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서 당장에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의 복지관들도 그런 피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 피해가 어쨌든 관악구가 굉장히 집중되어서 나왔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그 반자이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이렇게 사망하신 그 사건도 사실 저희 복지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신사동에서 사실 발생해서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침수 피해 받은 가정들을 좀 살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르신들 중에 한 70% 정도가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침수 피해 받으신 분 중에도 한 80~90%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신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어떤 재난, 홍수 피해 같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3주가 지나서 지금은 거리가 많이 이제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셔서 거리는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가정들은 아직도 장판이 깔려 있지 않고 아직도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미 냉장고도 이미 버리고 음식도 다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돕는 분들은 아마 몇 주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게 되니까 하더라도, 일단은 8월 8일 날 이부터 지금까지 한 20일 가까이 그런 이제 지역에서 복구 활동하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복지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침수된 가구가 60~70가구, 그중에 80% 정도가 반지하라고 하는데, 관악구 전체로 보면은 이번에 침수 피해 받은 가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기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한 5천여 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당했다고 이제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5천 가구고 그 중에 이제 또 반지하인 경우는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제 알지 못하는데 제가 신사동하고 조원동 지역을 이제 그 수해복구를 위해서 좀 다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거기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일반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거의 반지하는 주택마다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세바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주거권 연대단체 집값좋는 세상 연대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피해 지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도 골목, 그때 뉴스에 났던 그 일가족이 희생되신 그 집도 보고 골목도 봤는데, 아까 전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마다
이 집에서 내온 가구 또 이 쓰레기 이런 것들이 산더미 것처럼 쌓였고 또 그 동네에 있는 상가들은 뭐 각종 그 냉장고라든가 이런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못 쓰게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놨고 그런 걸 목격하고서 그 당사자 그 가구원들은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플까 이런 걱정을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접속하신 선생님들이 김혜미 선생님, 신철미 관장님, 또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접속하셨고 들어오셨고 시흥주거복지센터에서도 접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뭘 시작하면서는 피해 상황,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순서인데 혹시 시흥주거복지센터 선생님 이 마이크 여는 거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입니다. 제가 네네. 네, 좀 집에서 지금 좀 편안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네, 네,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너무 죄송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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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요. 네, 저희가 네, 뭐 뉴욕하고 런던 할 때도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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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면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우선은요, 네, 시흥주거복지센터, 네, 제가 이제 오늘 한두 번 더 연결할 것 같아요. 주거복지 아무래도 전문 조직이니까. 네, 네, 우선은 네, 쪽에 그 수해 상황이 좀 어땠는지 또 혹시 네, 지역의 네, 시흥의 그 반지하 네, 피해 네, 이제 지원 나가셨거나 어떤 그 상황을 또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은 네, 피해 네. 상황을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흥시는 아무래도 그 이제 시화호나 그렇게 그리고 소래포구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침수 피해가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좀 반복된 그런 지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입었었고 그 지역이 이번에도 좀 네. 동일한 이제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에서 어쨌든 이제 이걸 그냥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사실 신천동, 대하동, 은행동 쪽인데 그게 이제 바다하고 같이 맞물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나름대로 2017년부터 뭐 오수관하고 하수관을 좀 분리시킨다던가 그런 노력들은 했었지만 이번에 그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피해 입은 가구가 한 200여 가구 정도가, 그래서 2017년에는 피해 접수가 한 500가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 200가구 정도가 그렇게 피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가구들이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가구는 시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수관, 배수관, 그 오수관하고 하수관을 분리하면서 피해를 기존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던 곳은 이번에는 피해를 안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공사가 잘못되는 건지 어떤지 한 번도 그렇게 폭우가 내렸어도 피해를 못 봤던 지역이 이번에 침수 피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평가들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네, 시흥 지역은 이번에 이제 폭우로 네, 네. 피해를 입은 가구가 200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반지하 가구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의 그 대부분이 그 네, 접수를 한 가구 대부분이 그 반지 하나 저층 네, 주거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신천동이 예전에 이렇게 주택지로 개발하기 전에 논인 지역을
이렇게 복토를 해서 주택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반지하이거나 뭐 1층이지만 지층, 저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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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아, 혹시 뭐 시흥 지역에 그 네. 복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네네. 좀 어떤가요? 저희는 뭐 센터를 이제 별개로 두더라도 그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그 이제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 모집 툴을 개발을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피해를 입었다 하는 가구들은 1차적으로 그 피해 복구는 1차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방송에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위로금, 그 재난 구호금처럼 그 한 가구당 어쨌든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0만 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집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가전이나 그런 부분들도 그 2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조금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그 2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금이 남는 가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이 그 200만 원으로는 도배장판하고 피해받은 그런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 시흥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도 그 200만 원 외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시흥도 200가구면 이제 적은 가구가 아닌 거고요. 또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일자 이제 복구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제 수해 복구는 이 일손이 참 이 수가 절대적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네네. 복구 활동을 하거나 그 이제 연관된 활동을 할 때 뭐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또 무슨 새마을분야가 됐든 지역사회 각종 조직들이 총동원될 텐데 우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센터로서 이런 거에 좀 눈여겨서 기록도 하고 뭐 관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정체성에 맞게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일반 자원봉사랑 다르게. 네, 네네. 저희는 그 센터는 어쨌든 그 피해복 이제 저희가 2017년에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침수 피해를 받고 나서 그 100만 원으로 집을 그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이렇게 해서 집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린 월세를 갚거나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100만 원의 그 지원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분이 와가지고 나 급하니까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아, 돈을 드리거나 네, 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집수리를 못하고 한 달이나 2달 후에 저희 센터에다 집수리를 도배장판을 의뢰하신 분들이 생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침수 피해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집수리가 도배장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분들은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거처에 있기가 싫으니까 빨리 집을 도배장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시고 싶다 보니까 제대로 건조를 안 하고 장판을 깔거나 도배를 해서 한두 달 후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네,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동사무소나 그런 봉사단체에다
주민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 알리고 말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후에 또 그렇게 집수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좀 기금을 모금하고 하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 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장판을 깔을 거냐, 도배를 할 거냐, 아니면 밀린 월세를 갚을 거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라도 그 돈을 월세 갚는 데 먼저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도덕적 해이나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또 다르게 또 지원을 찾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예, 기금 마련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흥주거복지센터 지금 네네. 활동하시는 걸 상당히 말씀드리니까 네. 이제 경험치와 또 주거 전문 조직으로서의 어떤 그 복구 활동에 대한 매뉴얼, 그다음에 성격일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하고 또 이제 사회나 행정이 그 반짝 이제 또 지원하고 나서는 또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 몇 달 뒤에라도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사회에다 좀 이렇게 작성시키고 그런 일을 하시네요. 네, 고맙고요. 일단 후반부에 한 번 더 네네.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지금 각 지역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림동 또 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좀 또 이런 반지하 수혜가 어떤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유학기 관장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 중부지방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그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계신 그 경남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뭐,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비 양이 많지는 않았고요. 네, 갑자기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 적은 있었는데, 그게 피해를 줄 만큼의 많은 양은 또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서울의 이거 신림동 쪽에서 그렇게 많은 이제 비 피해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집이 저기 영등포 신길동에 저희 서울 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수마가 핥힌 많은 사상자를 낸 부분이 사실 저는 저 경남에 있지만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은 네, 그렇게 비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좀 피해가 비껴가서 다행이고 나중에 또 뭐 경남 지역에서 수도권 위험금 그러고 할 때 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저기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 박종미 원장님, 용인은 비 어떤가요? 그 이번 비 피해가 마이크 켜주시고. 아, 제가 있는 기흥구 지역은 제가 용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네, 그 주변에서는 네, 그렇게 주변은 네, 그러니까 용인이 지역이 크게 세 개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처인구 지역이 조금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크게 네, 큰 무리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촛불, 네, 고맙습니다. 네, 후반부에 몇 군데 이제 지역 사정을 들어봤는데 실제 이제 반지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지층 느낌이 나는 거, 몇 계단만 내려가서 출입문 들어갈 수 있는 거, 지층 성격이 있고
하나는 이제 주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그 주거가 절반 정도 이렇게 땅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 심지어 한 80%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시민동에 그 피해되는 가구는 가봤더니 집에 거실에 80%가 이제 땅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햇볕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그런 반지하가 되는 거죠. 제가 좀 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반지하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이제 지하실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북한과의 그 전쟁 위협이라든가 또 북한의 그 당시 무장 공비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출몰하면서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방공호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예 건축법에 주택을 질 때는 지하실을 두게끔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지하실을 뒀었죠. 그럼 그 지하실을 뭐로 썼냐? 그 당시에는 연탄광으로 쓴다든가 집안의 창고처럼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5년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70년대 초반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씩 무작정 상경하는 식으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이제 집은 부족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지방 이주민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이제 환기와 또 햇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이제 거주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975년 얘기고, 그리고 9년 뒤에 1984년에 건축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그 거실에 뭐 7, 80%가 땅 밑으로 들어간 거를 지하 거주 공간을 봤는데, 이제 1984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 거주 공간의 한 50%만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도 그 지하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반지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지금 이제 통계청이라든가 국토부 또 한국도시연구소 이런 쪽에 이제 최근에 그 자료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네. 15년 전에는 이 반지하가 약 9만이었어요. 59만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33만이 된 거죠. 그래서 약 40%가 줄어들었어요. 그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됐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반지하를 조금씩 규제하는 그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러면 그 4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옥고 중에 하나인 고시원. 이 고시원이 15년 전에는 약 6만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이 46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하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주거 쪽으로 가지 못하고 고시원, 그 지옥고 중에 하나인 고시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고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는 반지하를 얘기하는 거고 고는 옥탑방이고 고는 고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이 대표적인 비적정 주거인 이 지옥고가 85만 가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나와도 다시 그 고시원으로 가고 이런 이제 그 지옥고의 그 순환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절대적으로는 그 주거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료를 봤더니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봤더니 월세가 좀 적은 데는 200만 원, 아니 보증금이 200만 원, 또 월세가 20만 원 이런 거예요. 조금 세다 싶으면 조금 부담이 더 된다 싶으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50만 원. 그런 데는 이제 조금 넓겠죠. 이런 걸 보면은 보증금 200에서 500 그리고 월세 20만 원에서 30만 원 부담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주거 공간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쪽으로 또 가게 되는 이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수치로 바라보는 지옥고와 또 반지하 그런 이제 수치 실태인데 그러면은 반지하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그 현장을 좀 목도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잠깐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이천 노인지원센터의 원은정 센터장님이신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아. 이제 이천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폭우만 있었고요. 그게 피해는 없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 구호해서 양평, 광주, 안성 정도 지원해 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반지하에 사시게 된 어르신들도 한 몇몇 분 계셨고요. 그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이제 반지하로 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월세 보증금이 오르다 보니까 2층에 사시다가 이제 반지하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지하를 가게 되다 보니 이제 볕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볕이 안 들다 보니까 저희도 딱 방문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우선은 어두우니까 들어가기가 싫고, 그리고 우울해요. 우울하고 이제 이게 생기도 없고,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반지하다 보니까 옛날 구옥들이 많다 보니까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3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지하 쪽에서 막히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냄새에 민감한 후각적으로는 곰팡이 냄새, 곰팡이, 그리고 습하고, 그리고 발바닥이 항상 이게 끈적끈적거리니까, 그러니까 밟지를 못하고 이렇게 반을 세워서 어떻게 다니시냐 까치발처럼 그렇게 다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게 반지하다 보니까 도둑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벌레들이 바퀴벌레, 뭐 곱등이, 그리고 산 근처에 이제 친구가 반지하에 산 적은 있었는데 산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해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때 이제 아기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자다가 진해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해가 엄청 큰 진해여서 그 이제 잡고서는 이제 열이 펄펄 나죠. 놀라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어르신이 이런 벌레, 도둑, 그리고 이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인데 햇볕이 안 들다 보니까 그냥 거의 포기 상태, 그리고 음식물도 다 포기 상태, 그리고 좁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거의 10년을 사시면서 저희가 이제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체를 하고 있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없애버린 이유는 이게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연구임대주택이 우선 거기다 포커스를 두자 해서 10년 만에 이제 매입임대주택이 떠가지고 그거를 하는데도 이제 옮기시니까 보증금이 든다는 그게 크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하다가 이제 우선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매입임대주택이 언급결에 됐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언급결에 되다 보니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매입임대주택을 들어가는데 그 서류가 공인인증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행정 처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10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게 전산 시스템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 주거센터로 이제 갔어야 돼요. LH로. 그래서 10분을 모시고 갔더니 그 2천만 해당하는 그 지역이어서 장애인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할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행정 처리가 그 처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었고 보증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저희가 우선은 돈을 긴급하게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계좌이체를 하면 또 농협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어르신들 공인인증이 또 안 되니까 공인인증 만드는 절차를 또 가르쳐 드리고 결국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LH가 그 용인에 있는 거기도 행정이 이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 노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을 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거의 80명 갖다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걸려갖고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였어요. 그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거를 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 비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지원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용자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소득이다 보니까 이게 이용자의 대상의 폭이 또 좁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어르신을 설득하는 기간도 좀 되게 촉박하게 하다 보니 이게 이사 비용도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전제품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사기는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당근마켓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 또 이삿짐을 계속 날랐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 이제 배로 더 드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좋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사를 하고 가스, 전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 핸드폰 그리고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신고를 하는데 그 한 지역에다 매입임대주택을 지어 놓은 데다가 10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가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업무 처리가 많고 이걸 해야 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게 팍팍 티를 내셔가지고 기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처리 절차가 보통 한 달 정도?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또 무보증인 걸 저희가 그때는 몰랐었던 거예요. 무보증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어르신들 다 했을 텐데 용인에 갔을 때 무보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니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행정 처리하면서 저희가 좀 힘든 게 있어서 처리를 하고 이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10년 동안 반지하 탈출하신 어르신은 집을 가기 싫어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계속 계셨거든요. 그 이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셨어요. 왜냐면 그게 3층이어가지고 에어컨도 되죠. 예, 세탁기도 어쨌든 막 어떻게 저희가 마련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10가정을 다 이제 사회복지사들 5명이 붙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주거지원센터인 줄 알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이거를 되게 그거 딱 하고 결론하고 이제 이사까지 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장기 요양은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장기 요양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음에서 이게 계속 하다 보니 지하에 살면 당연히 이게 반지하 살다 보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되게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사하기 전에도 원래는 그 집을 오픈하는 기간이 있어서 또 어르신들 다 모시고 이제 다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선택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순서대로 또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선택지를 5군데까지 정동을 할 수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그 이사를 하고 나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좋아졌고 한동안 입원하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가 연계하는 복지관을 어떻게 다니셔야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받으셔야 되고 하다 보니 더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거환경보다는 그냥 매일임대주택이나 연구임대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매입임대주택이 뜨면 저희가 또 다 같이 가봐요. 그런데 지금 이천에 빈 곳이 엄청 많아요. 집이. 임시주거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썩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긴급 지원으로 해서 좀 해주면 되는데 계속 공지는 내는데 그 공지 내는 게 2년 동안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긴급 복지 지원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르신들 건강도 좀 찾으시고 활력도 좀 있으셔서 센터를 이용하실 때 그런 접근성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어르신들은 10분의 어르신들께서 사실 저희도 편해요. 10분을 원래 다 흩어져 계셨는데 서비스 갈 때 한꺼번에 쫙 가니까 이게 주택에 사시던 분이 10명이 가니까 저희는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반장 할머니가 한 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연락이 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매입임대주택이나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 사시는 분들 중에 저장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저장 강박을 이 반지하에서 끌어오기까지가 보통 5년이 걸려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짐을 치우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었고요. 저희는 어르신을 무조건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그게 어르신들은 좀 라포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가자.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어르신들께서도 그래도 좀 저희들이 믿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사하고 3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이게 충격이 아니라 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죽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께서. 근데 저희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편안히 돌아가셔서 사실 저희든 좀 좋은 곳에서 사시다 가셔서 저희는 좀 그런 게 위안이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이런 협재적인 것들을 다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지하나 옥탑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아이고, 그 반지하 그 상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지상으로 제가 예전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지상과제다. 이게 반지하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공감되는 이제 말씀이시죠. 근데 센터장님께서 주거복지 전문 조직도 아니 기관도 아닌데 반지하를 지상으로 올리고 또 그 올리는 게 다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 보증금 돈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사 비용 마련해야 되고 네. 또 가구를 또 마련해 드려야 되고 네. 또 행정 절차를 또 다 대행해야 되고 그것도 뭐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한 만큼의 또 보람은 또 있으실 테고 네. 나중에 그걸로 또 주거복지 방았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사례만 갖고도 참 흥몰이 될 것 같고 말씀도 1시간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천의 그냥 말 빛나는 주거복지 활동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이천에서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을 지상으로 이렇게 안내하신 활동 을 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고 또 습기가 차고 그 방을 사회복사해서 들어갔지만 미안하게도 까치발을 들면서 걸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반지하가 사람에게 건강권에도 치명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번에는 그 어린이들의 그 주거 공간은 또 어떨까? 반지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마포 영유아 시소와 근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마포에서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마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해요. 전국의 영유아 복지 관련 기관으로 저희가 이용시설로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기관인데 빼놓지 않았네. 그럼요. 지금 말씀을 주셨을 때 어르신 쪽에 얘기를 듣다 보면 확실히 아동 영유아하고는 조금 이제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저는 잡히는 거예요. 보다 보면 저장 강박에 관련된 말씀을 저도 이제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 세대에서 많이 봤지만 역으로 영유아 아동은 영유아와 아동과 관련된 특별한 물품들이 그 시기에 기저귀라든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보통 저희가 아동 가구를 방문을 하면 그런 물품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깨끗하다라는 건 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반지하에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 중에는 뭘 꺼내놓으면 치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집이 안 그래도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건이나 물품들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 올려놓는다던가 혹은 다 치워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달에 접해야 되는 많은 책이라든지 혹은 교재 교구들을 많이 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젊은 엄마들이다 보고 젊은 부모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저는 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어르신 세대와는. 그 역으로 제가 이제 지역사회 저도 활동을 하면 어르신들 가구, 독거노인 가구들이나 이렇게 방문을 드리면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계실 때가 많아요. 왜냐면 통풍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영유아 아동 가정들은 무서우신 거예요. 젊은 엄마들 낮에는 아이를 혼자 데리고 있으시거나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고 하다 보니 저희한테 실은 물품 지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공기청정.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니 아토피라든지 천식에 관련된 발달에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 상황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게 실은 공기청정, 제습기, 그 다음에 요청하시는 게 실은 적지 않은 게 커튼.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못 보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될 수 있으면 환하게 해놓으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당신 돈을 들여서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가구들을 이런 전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큰돈 들여 고치시긴 아까우시다 보니 아무리 밝아도 이 부분들은 한계가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두운 데서 많이 자라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어르신 세대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세대는 다르겠구나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실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반지하이던 지층이던 어디서 살던 실은 양육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이 주는 뭐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은 염려가 되는 거지 그 자체는 양육자의 환경에 많이 달려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집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꾸미는 거라기보다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머리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명 다른 아이들은 우리 집에 놀러와, 내 방에 가자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이 들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성격과 밝은 성격을 가지고 기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초청하는 그런 과정들,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집에 친구를 한 번도 못 데리고 와서 엄마 입장에서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은 창피해서 못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아파트.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도 초등학교서부터 무슨 아파트에 살아, 뭐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가지고 정말 이쁘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집을. 무슨 카페처럼. 왜 뭐 반지하던 뭐던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이상적인 카페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육자분은 아이를 위해서 실은 집을 하루 그렇게 깨끗하게 꾸며놓고 음식들도 막 장만을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저는 실은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는 반지하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양육자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양육자가 해결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실은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희한테는 실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아까 요청 상황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하고 커튼 같은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고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가구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그 이제 경기도 이천에는 이제 노인 반지하 가구 얘기 들었고 이제 마포에서 어린이가 같이 살고 있는 반지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제가 좀 이게 말씀 청하기 잘했던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떤 그 취재 보도를 보니까 그 증언하기를 어린이가 이제 한 5, 6살 됐겠죠. 갔다 와가지고서는 집에 와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퇴근하고 바깥에 볼을 보고 너 왜 안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두 시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싫고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애한테 이제 그것이 그렇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반지하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관찰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직접 반지에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어?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반지에서 살았던 분 계세요? 예, 최창호. 최창호 대표님은 이따가 좀 순서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오라 의원님은 반지하 살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잠깐 마이크, 예, 열고서. 근데 뭐 이제 젊을 때예요. 젊을 때 대학원 네. 올 때고 그때 근데 산 중턱에 있는 집에 반지하래 가지고 뭐 이게 수해나 이런 문제는 없었고 저는 사실 뭐 그때는 이제 뭐 어렸을 테니까 좋았어요. 왜냐면 여름에 시원해. 여름 시원해. 근데 이제 양옆에 곰팡이 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걸 뭐 그냥 너무 당연시 여기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적 시각에서 보진 않았으니까 싸니까 뭐 그랬는데 그리고 뭐 그게 뭐 저의 실질적인 생존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직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젊은 시절에 산 건데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도 요 고양시 행신 2동인데 아파트촌이에요. 주로 아파트고 한 25년 된 일기 초기 아파트인데 근데 가운데 이제 구시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단지라고 부르는데 3층, 4층 정도의 연립이 많고 제가 요새 또 좀 조금 지역 사업하는 게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 좀 방문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이제 보면 딱 그 지층에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고시원 같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 딱 들어가면 양측에 4개씩 있고 들어가면 되게 한 몇 평 될까? 그래서 거기 주로 근데 독거노인들이 사시는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안전의 위험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좀 느끼는 게 고립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지하에서의 주거 거주 이거는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수해 문제로 그렇고 뭐 우리 사회 뭐 주택 정책이 다 이제 그 집 소유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번 계기에 이런 세입자 혹은 무주택자가 주택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반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학 청년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어릴 때 그런 위층이나 그런 건 있지는 않죠. 뭐 우리 대학원 때는 다 뭐 자취방도 살고 반지하도 살고 서로 와서 술 먹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공간에 대한 위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뭐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이제 그 삶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 반지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당사자들한테 반지하에 살면서 뭐가 가장 불편하냐 이런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가장 호소한 것이 채광, 빛이 안 들어오는 거에 고통스러워했고 환기가 부족한 거, 방수, 이게 이제 곰팡이죠. 축축한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의 불안감, 이런 것도 방범, 이런 것들을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그 간재 부장님 반대에 사는 게 몇 년 정도 살아봤어요, 한번? 네, 4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게 나이를 따를 때는 어느 시절에? 26? 26. 예. 혼자. 그 사회복지사 초년생 때 제가 살았었는데 그 방역구 공촌동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2001년에 침수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좀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긴 했는데 저도 젊었을 때이긴 한데 일단은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이 보였던 것 같아요. 발이 보였고 또 주차 공간이 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연 같은 거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채광이 안 되니까 낮에도 불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반지하들은 보통 다 비좁잖아요. 다 비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만 자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인데 잠을 자더라도 뭔가 지하에서 자는 느낌이어가지고 썩 기분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물론 이제 약간 초년생으로서 자취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말 어르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적절하지 않은 우리가 보통 적정 주거라고 했었을 때의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지하는 위생상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강권이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이번에 많은 사상자가 났다시피 그 생명권도 참 위협받을 수가 있는 이제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사태가 나면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 일몰제까지 이제 시장에 선언을 했는데, 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반지하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갈 건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마지막 이제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쪽 주거 문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셨던 지창호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시흥주거복지센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참여자분들이 덧붙여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창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열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반지하 그 수혜 시태도 들어봤고, 또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 몇 가지 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 반지하 집에 한 4년 정도 우리 식구들이 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기억으로도 제가 아는 사람을 초대한 것 같지 않아요. 반지하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안 드러내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었나. 물론 저는 뭐 이 가난은 이것은 뭐 당연히 현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을 또 하는 적극적인 또 낙천적인 사유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그 반지하가 이제 지금도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제가 노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일을 3, 4년 하면서 이제 상담하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했는데 반지하에 사는 분들 가보면 일단 제가 보기에 뭐 활력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 일단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찾아갔더니 방이 하나인 집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인데 이불을 안 빨은 지가 한 3, 4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이제 한쪽에 뭐 옷가지와 막 섞여가지고 한 4분의 1쯤, 4분의 1은 아니고 방바닥 기준으로 그 정도 그렇게 그냥 그쪽에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 노인분이 건강도 또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빨지 또 그것도 또 정말 힘든 문제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예를 들면 이제 들었고요. 제가 이제 반지하 문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햇볕관.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쪼이는 게 집이다. 햇볕을 쪼일 수 있는 게 집이다. 그래서 집의 기준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햇볕을 쪼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개념을 우리 사회는 거의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하거나 뭐 건축물을 올리거나 이럴 때 일조권이라는 말로 그런 개념이 현재 살아있죠. 그때만 이제 살아있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일조권 얘기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건 원천적으로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 대안 이야기 좀 했으면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안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이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야기는 상당히 종합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기도 이제 한데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반지하를 폐지하고 이제 처음에 폐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폐지하고 공공주택을 제공해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반지하하고 또 고시원하고 등등 합치면 한 7, 80만 가구로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일부는 이제 지상의 뭐 민간 임대 같은 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50만 가구가 그러니까 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이 반지하 고시원 아까 말씀하신 옥탑방 또는 원룸인데 엄청나게 좁은 데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나는 공공주택 제공받지 못하냐 취약계층 매입임대 뭐 전세임대 있다는데 나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교육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난 원룸에 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 50만 호가 이제 이분들만의 전용 목적으로 건설이 돼야 된다. 그 운동이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으로 보면 반지하 또는 고시원을 5년 동안에 좀 없애라. 이제 사회운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쩌면 3년 안에 다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5년 하면 뭐 10년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막 협상하다 보면 15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그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주로 되거든요. 이제 국회 가서 만나보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지금 몇 년 전에 세입자들이 2년만 살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회단체들이 6년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3년 이렇게 반을 또 잘라요. 그래갖고 또 3년 갖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자르고 막 이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이제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근본적인 얘기, 인권 본연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반지하 문제 해결책에 있어서도 좀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지하 공간에 대해서 비주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뭔 말인지 몰라요. 예, 사람들이 비주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쓰지 않는 말을 그 사람들은 개발해가지고 문제를 은폐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반지하는 반인간적인 주거 공간이다. 그러니까 반인간적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타령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과 이게 전혀 안 맞는 게 반인간적인 그래 이거잖아요. 근데 기생충 보고 이제 외국에서 이게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많이들 보게 되면 폭동이 대한민국에서 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외신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폭동은 그냥 뭐 이걸 그냥 묻어버리고 갔다가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제 안전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약간 이제 좀 내고 있습니다만 내다가 보니까 일이 터지면 우리가 흔히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척하기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절대 안 고치기 이게 이렇게 됐어요 현재. 근데 제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시민단체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그때만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나면 그냥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반성 많이 하면서도 이해되는 측면은 뭐냐면 조직력이 너무 약하다. 주거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체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5만 가지를 다 하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것만 또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어떤 세력이 현재 없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은
네, 상당히 이것만 갖고 따로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반지하 문제 관련해서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존심의 상처를 엄청나게 입고요. 그리고 내가 반지하에 산다 이 말을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소 가르쳐 달라면 지청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잘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저도 지청 그렇게 해서 반지하 그 주소를 가르쳐 주려는 거 저도 꺼려졌거든요. 제가 살 때. 근데 이제 지청 이렇게 되면 제가 딱 보고 아, 이 사람 반지하 사는구나.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하나 누구한테 붙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B02으로 뭐 B102로 이렇게 아, 이 사람 반지하에 산다는 걸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주소만 봐도. 근데 이제 대체로는 그런 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한 분들이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있을 때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반지하 탈출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 또는 뭐 서울은 이제 주거상담소로 바꿔버렸지만 오세훈이 안심 집어넣고 근데 이제 그 주거복지센터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이 반지하 문제 이런 게 이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LH, SH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다 이제 반지하에서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을 주거 상향 사업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요 청년이 나오면 노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온 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또 살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잠시 비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하 총량의 법칙이라고 할까? 반지하에 사는 인권 침해나 인권 저는 뭐 압살이라고 보는데요.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지하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일부를 이제 다른 데 살게 하고는 특히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는 막 할 일 다 했다 이런 걸로 생색내는 근거로 삼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속이 터지는데 속 터지는 본질은 누구를 지금 욕해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못 뭉치는 거 이제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욕하는 거 그거는 쉬운데 욕은 먹어야죠 그 인간들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스스로 세입자가 인구의 반인데 이들이 왜 지금 뭉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들이 뭉쳐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반지하의 거주자 연합 같은 이런 조직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옥탑방 연합도 나오고 이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특히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1급 발암물질 라돈은 지하 그 화강암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우리나라 산지 또는 뭐 토지 전체의 그 화강암이 70%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뿜어져 나오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그걸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침대의 라돈은 문제 삼으면서 반지하의 라돈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네, 대표님, 제가 한 30초 안에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초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 노원구에 뭐 인권위원이다 해가지고 사실 하는 일이 없어서 부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나가서 반지하 실태 조사를 하고 라돈 조사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런 법적인 변화. 다른 나라 보니까 라돈 수치를 측정해 가지고 이 수치가 넘으면 임대를 못 내놓게 차단하고 금지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딱 30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반지하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 50만 원 이거를 3년에 50만 원 강력하게 목소리 낼 필요가 있는데 이 목소리 내기 위해서는 세입자 연대체, 반지하 연대체도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인 될 때까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그전까지 이게 3년이고 5년이고는 물론 때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반지하의 어떤 환경조사, 이거는 당장이라도 지자체에서 주민들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흥 주거복지센터 지금 네네, 고맙습니다. 좀 즉시 이제 주셨는데, 반지하 실태라든가 이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만은 시간 범위 내에서 훑어봤고요. 이제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흥 주거복지센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그 지옥고 중에 지하방에서도 살아보고 옥탑방에서도 살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시원에서만 다행히 고시원에서만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 TV 드라마 중에 옥탑방 고양이 아마 그 청춘 드라마잖아요. 청춘 드라마는 낭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낭만이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 옥탑방은 낭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사실 옥탑방은 무허가인데 무허가이지만 빛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잘 돼요. 그런데 여름에 엄청 더워요. 에어컨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옥탑방은 그 옥상 전체를 쓰기 때문에 마당 그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옥탑방은 정말 그 무허가라는 것만 빼면 청춘들이 낭만을 즐길 수가 있는데, 제가 옥탑방에서 살다가 지하방으로 옮겨갔는데 지하방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원기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까무러지는, 네, 그러니까 잠을 잤어도 아침에 상쾌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지하방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방이 집이라고. 그리고 사실 옥탑방을 그 지하는 집도 아니죠. 그냥 사실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지하방에서 누가 살고 있냐? 노인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이 사는 거는 당연하지만 노인분들이 살고 아이가 있는 가구들이 살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왜 지하방에 살고 계시냐면, 지하주택의 그 반지하에 살고 계시냐면, 이분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반지하는 사실 8칸, 10칸짜리 그 계단만 내려가면 거기서 살 수 있지만 2층, 3층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리 그 관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돈의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집세가,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 보증금과 월세 문제를 떠나서 반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요. 아이가 있는 집은요, 층간소음이나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같은 그 보증금으로는 넓은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매입임대를 엘리베이터가 있는 매입임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입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유형은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의 유형들을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있는 데는 매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일반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 매입임대 주택은 매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노인분들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들이 아이가 있는 가구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전세임대로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공공임대, 영구임대는 사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 평수도 작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부분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매입임대의 그 단가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입임대 그 수급이신 분들 중에 반지하이신 분들이 자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반지하는 사실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 자가이신 분들이 시흥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가이시면서 수급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는데 이분들은 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로 이주를 못 하세요. 그 공공임대를 이주하실 때 제일 조건이 무주택인데 이분들은 지금 자가가 있어서 어디도 못 가거든요. 근데 시흥에서 2019년에 반지하 주택 주거실태 침수 피해 보는 가거나 그 주거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반지하를 가지고 있는 수급 가구들이 공공임대로 이주하시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높게 조사를 됐지만 이분들이 집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자가인 주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재산권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가이신 분들이 그러면 집을 팔고 이사를 하셔서 자가인 것을 아닌 상태에서 공공임대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반지하가 있는 주택들은 사실 굉장히 노후된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놓지 못하고 자가인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의 어떤 그런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수급이시면서 자가인 분들이 10년에 5년 10년의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라면 LH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묶었다가 공공임대를 제공을 하고 뭔가 이쪽이 재개발이 되거나 했을 때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선생님 저기 한 1분만 시간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시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2017년에 침수 피해를 한 번 더 당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2017년에 침수 피해를 당했었던 그 가구의 주소하고 올해 2020 올해 침수 피해를 받은 가구의 주소 이력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역은 침수 피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구나. 그래서 이력제를 좀 해가지고 공공임대에 들어가실 때는 이 집은 좀 피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의 지역에 있는 좀 이런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부동산, 어쨌든 공공임대는 전세임대는 부동산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같이 공유해서 이 집은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않도록 좀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침수 이력제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세밀하게 또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한 또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목소리하고 확실하게 다른 현장성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촛불은 1시간을 하는데 이게 반지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50% 시간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더 써가지고 1시간 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마지막으로 나 반지하에 대해서 딱 한마디는 하겠다. 반마디는 그렇고 딱 한마디 있으면은 네. 원은정 센터장님 마지막 말씀. 저는 아까 시흥주거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르신들도 그러세요. 그래서 자가가 있다 보니 못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공공임대 이주를 못 하셔서 이런 걸 조금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대나 연합을 만들어서 시민운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미 원장님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니에요. 네, 여러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세바스에서 지금 진연대 하고 있는 것 함께 잘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해창 대표님. 마이크 열어주십시오. 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주환 선배님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좀 그러시고요. 오건호 위원장님도 지금 비우신 것 같고 신철민 관장님,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옥탑방에 살아봤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름에 찜통 빼놓고서는 이렇게 별도 볼 수 있고 환기도 잘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같이 하니까 이제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 넣을 때 정말 좋아. 옥상에다 이렇게 빨래줄 매달고 하면은 밑에 살 때보다 빨래가 바짝바짝 잘 마릅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있다가 갑자기 비 떨어지면은 싹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빨래 걷고 하는 생각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아이 데리고 반지하에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장으로서 이 죄책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저희가 이제 반지하 얘기를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지하 이번에 수해 난 거를 보면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보면은 뭐 치수 관리를 잘못했다, 소홀히 했다, 뭐 이런 거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또 하나 이제 인권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의 그 삶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전환을 해드려야 될 것이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최창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운동, 또 당사자 운동 그런 것들도 사회적 논의 속에서 우리가 풀어나간다고 하면 굳이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또 나 반지하에 산다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꼭 당사자가 나서야 되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반지하에 살고 이 지역구가 85만 가구, 86만 가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2인 가족으로만 치더라도 15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반지하에 살았던 분들, 저도 살았고, 부장님도 살았고,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 반지하와 얽힌 사람들은
뭐 500만 육박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구성으로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제와 수혜를 겪으신 지금 아직도 장판이 깔지 못하고 아직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셨어도 그런 누워서 잠자기가 찜찜하신 분들, 네, 최창호 대표님이 그 전에 그 동네에서 시위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죠. 네, 정말 죄송함과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반제하가 없이 다 같이 지상에 올라가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모든 사람들이 과 의지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100차 100번째 복지국가 촛불 반제와 주거권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안 하지? 네.